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집안의 귀신이 나를 잡으려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 어머니는 외동딸로 온갖 대접을 받고 자랐었다. 철 모르고 결혼한 아버지와 이혼한 것.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나와 나이 어린 남동생, 여동생은 어머니를 따라왔다. 외갓집이 지방도시의 명문이었던 덕에 외갓집에 얹혀 살면 자유롭고 유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외조 부모님은 마음대로 돌아온 어머니에게 경로했다. 결국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외조 부님에게 절연당했고 집에서 내쫓겼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에서 그리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던 건설회사 아저씨와 재혼했다. 아저씨는 그야말로 벼락부자로 취미도 좋지 못한 남자였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절연당하고 애가 셋 딸린 어머니에게는 최고의 남자였겠지. 한동안 호텔에서 기거하던 우리는 어머니의 재혼을 기점으로 아저씨네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 집은 무리하게 증축을 거듭한 듯. 집은 컸지만 일본식 집에 조립식 가옥을 덧댄 느낌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집 자체가 뒤틀려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린 나이라 아무것도 모르던 나와 동생들은 순진하게 집이 크다며 좋아했었다. 우리가 집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저씨네 아들이자 우리에겐 의무형이 되는 사람이 집을 나갔다. 형은 우리 남매에게는 상냥했기에 우리는 우리 때문에 형이 집을 떠나는 건가 싶어 무척 미안했다. 그 후에도 별 문제 없이 우리 가족은 그 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내가 중학교 3학년이던 해의 여름,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족끼리 거실에 앉아 있으면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벽을 쾅쾅하며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거실 바로 위에 있는 2층의 방은 안에 작업 도구들이 있으니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아저씨가 엄포를 놓았던 곳이었다. 문도 잠겨 있어 누가 들어갈 수 없었기에 처음에는 그저 안에 있는 짐이 떨어진 건가? 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아저씨도 쥐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말았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점차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빈도가 늘어났다. 그러다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저씨에게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어머니 역시 아무 말도 없었다. 결국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자기 방에서 각자 식사를 가져다 먹게 되었다. 그 와중에도 나는 고등학교에 합격했고 중학교 마지막 봄방학을 맞았다. 방학이라 혼자 집에 남아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갔던 형이 돌아왔다. 가져갈 물건이 있어서 말야. 나는 형에게 반년 전부터 들려오던 이상한 소리에 관해 이야기했다. 형은 가만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는 거실 선반에서 처음 보는 열쇠를 꺼냈다.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리고 형은 나를 데리고 2층에 들어가면 안 되는 방의 앞으로 갔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나는 분명 부적투성인 무서운 방일 거라 상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극히 평범한 일본식 방이었다. 다만 맹장지 너머 부적이 한 장씩 붙여져 있었고 불단 위에 인형이 엄청나게 올려져 있었다. 나는 형에게 누구 불단이야? 라고 물었다. 내 누나라는 것 같아. 태어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죽었대. 형의 이야기는 이랬다. 아저씨는 첫 아이였던 딸이 죽은 것에 낙심해 첫 부인을 무척 나무라고 괴롭혔다고 한다. 그로부터 2년 후 형이 태어났지만 딸을 원했던 아저씨는 더욱 부인을 못살게 굴었다는 것이다. 어떤 괴롭힘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부인은 그걸 견디지 못해 2층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집안일은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혼자 방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저씨의 폭력과 폭언은 더욱 돌을 더해갔다고 한다. 형은 아무도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 사이 눈앞에서 아수라장을 펼치는 부모를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이 한동안 이어졌지만 형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해에 부인은 그 방에서 죽었다. 자살한 흔적도 없었고 단지 그 자리에 누워서 죽어 있었다고 형은 말했다. 경찰에 의하면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나 스스로도 오싹함을 느꼈다. 그런 아저씨와 결혼한 어머니가 한심하게 느껴지며 이런 집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으니
하지만 그보다 궁금한 것은 왜 아저씨가 이 집에 아직도 살고 있는지였다. 왜 아저씨는 그런데도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거요? 라고 묻자 형이 대답했다. 여기에서 멀어지면 어머니가 나온다더라. 귀신이 돼서 말야. 부인의 장례식을 마치고 아저씨는 휴양을 겸해 친가에 갔었다고 한다. 하지만 매일 밤 죽은 부인이 움직이지 않는 아이를 안고 아저씨에게 달라붙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한밤중 몇 번이고 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아저씨를 보고 친척들은 지쳐있는 것 같다며 동정만 할 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다. 아저씨는 형에게 몇 번이고 너한테도 보이지 않느냐며 물었다지만 형에게는 보이지 않았기에 그냥 애매하게 맞장구만 쳤다고 한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그 꿈도 꾸지 않게 되었고 아저씨도 점점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가 부인의 납골당 안치를 마치고 어딘가에 갔다고 한다. 오늘 밤은 안 들어올 거다. 하지만 형이 새벽에 잠이 깨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더니 아저씨가 얼굴이 새하얘져서 뛰어들어왔다고 한다. 그리고는 불단에 뛰어가 연부를 외웠다나 또 어머니가 나왔구나 싶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형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끝내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집 밖에서 자면 악몽에 시달리고 집 안에서는 원인 불명의 소리에 시달리던 끝에 아저씨는 영능력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내가 아직 어릴 적이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버지도 꽤 돌을 쏟아부었던 것 같아. 효과가 없으면 다른 영능력자를 찾아가고 그런 게 1년 정도 이어졌었지. 그 무렵부터 형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 약간 삐뚤어져 밖으로만 나돌아섰다고 한다. 그러던 사이 아저씨는 어느 영매사에게 방법을 알아냈다고 한다. 물질을 올려 영혼의 화를 억누르고 집을 증축해 침실을 불단해서 최대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든 불단에서 떨어지는 걸 목적으로 증축을 거듭한 결과 지금처럼 크기만 크고 뒤틀린 형태의 집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럼 공양도 했으니 된 거 아냐? 소리는 왜 아직도 들리는 거야? 나는 형에게 물었다. 물질을 올린 지도 한참 지났고 아마 효과가 끝난 거겠지. 형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어쨌든 이런 집에 있어봐야 좋을 거 하나 없어. 오래 있으면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너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에서 나가라. 대학을 가던 취직을 하던 아무튼 다른 데 나가서 살아. 형은 마지막으로 내게 당부하고 문을 잠궜다. 동생들한테는 내가 알아서 해. 이야기를 해주던 말던 아직 둘 다 어리니까 시기를 잘 봐서 얘기해 주렴. 그리고 형이 돌아간 후부터 낯선 사람들이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아마 영매사였을 거라 생각한다. 그 무렵부터 집안에는 이상한 향 냄새가 감돌고 뜻 모를 연불 같은 게 계속 흘러나와 옆집에서는 매일같이 불만을 제기할 정도였다. 내 고등학교 입학식에는 어머니도 아저씨도 오지 않았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자기 방에서만 지내는 나날이 이어졌다. 여름 무렵 이상한 소리는 사라졌다. 영매사 중 누군가 성공했나 싶었지만 그 후에도 거실에 나와 있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그 후 고등학교 3학년 때 도쿄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된 나는 신문사 장학생을 신청했다. 어머니와 아저씨랑은 인연을 끊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도중 2월 막바지에 들어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도 이제는 집안에서 말이다. 나는 말하려면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에 졸업식 다음날 동생들에게 형한테 들은 이야기를 해줬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날 밤 아저씨와 어머니에게 잔뜩 야단을 맞았다. 그 무렵 형과는 연락이 끊겼던 터라 솔직히 형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고백했다. 더불어 아저씨가 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했던 전처에 대한 폭력과 대학에 가면 이 집을 나갈 생각이라는 것까지. 어머니는 전처가 가정폭력을 당했던 건 몰랐던지 무척 당황해했지만 어떻게든 나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대로 집을 나와 친구네 집에서 숙박하다. 장학생에 선발되자 도쿄로 상경했다. 그 후 어머니는 외조부모님에게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혼 신고서만 던져놓고 집으로 돌아와 가업을 돕고 있다나 두 동생들은 어머니를 따라 외갓집에서 살고 있다. 다만 아저씨는 어머니가 던져놓은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남동생이 뒤처리하느라
땀 좀 뺐다고 한다. 나는 대학에 들어갈 무렵 선배에게 도움을 받아 아저씨네 호적에서 나왔고 지금은 친아버지 성을 따라 평범히 살고 있다. 이제 와서 새삼 이야기를 늘어놓게 된 것. 외할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하러 갔다가 아저씨가 그 집 불단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그 집에서 도망갔으니 모르지만 과연 아저씨는 혼자 남겨진 후 그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걸까? 두 번째 이야기.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9월 무렵 도호쿠의 어느 현으로 여행을 갔다. 가는 김에 거기 사는 먼 친척분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사촌 자매 부부와 아이들 그리고 사돈댁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었다. 나는 결혼식 이후로 처음 뵙는 거라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 마침 사돈 어르신과 내 취미가 같았기에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꽤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도중 밭에서 뭐라도 좀 뜯어오겠다고 하시기에 나도 도우려 따라 나갔다. 낯을 든 어르신과 집 뒤편 밭으로 걸어간다. 작은 오두막 앞에서 어르신은 잠깐만 기다려주게 라고 말하고 오두막을 들여다봤다. 나도 뒤에서 슬쩍 살피니 큰 골판지 상자에 헌옷이 깔려있고 갈색 개가 들어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갈색의 쬐끄만한 것들이 3마리 오물대고 있었다. 아무래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인 것 같았다. 어르신은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그 사이 어미개가 한번 크게 짖더니 강아지가 또 한 마리 태어났다. 이번 강아지는 몸이 검고 머리만 핑크색이랄까 갈색이랄까 그런 느낌이었다. 그 녀석은 어미개를 혀로 핥으며 우리 쪽을 봤다. 그런데 얼굴이 개가 아니다. 머리털이 없는 사람 같은 얼굴이었다. 그 강아지가 첫 울음을 마치기 전 어르신은 그걸 손으로 잡고 낫으로 목을 베어버렸다. 사람 얼굴을 한 강아지는 그대로 숨을 거뒀다. 나는 놀라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어르신은 저런 건 살려두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며 그대로 밭으로 가서 쓰레기를 태우는 드럼통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는 불을 붙여 강아지 시체를 태워버렸다. 어르신은 미안하네. 집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주게 라고 당부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채소를 뜯어 돌아왔다. 그 후에는 평범하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채소를 선물로 받은 후 돌아왔다. 그 강아지는 단순한 기억이었으리라 믿고 싶다. 하지만 그때 강아지는 뭘 말하려던 것이었을까? 세 번째 이야기. 무카살이라고 하는 일본의 기괴한 풍속. 큰 디자인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전문대를 졸업한 후 한동안 나는 학교 취업센터에서 연결해준 상조회사에서 사진 제작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장례식의 경우 기존에 찍어둔 사진에서 얼굴 부분을 스캔해 정장 차림에 합성해 영정 사진을 만드는 게 기본이었다. 결혼 사진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수정 정도만 봤다. 그런 어느 날 어느 20대 남자의 장례식 영정 관련 일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60대쯤 되어 보이는 고인의 부모님이 기묘한 의뢰를 해왔다. 세상을 떠난 아들의 결혼 사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미혼인 채 병으로 죽은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다며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결혼식 사진을 남겨두고 싶다는 것이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야. 합성할 기본 사진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회사에서 제대로 하청받아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 주제에 확답을 내줄 수도 없다. 결국 나는 그 자리에서는 답을 피하고 정사원으로 일하던 선배에게 상담했다. 그건 무카사리일 거야. 선배는 말했다. 부호쿠 지방 쪽에서는 결혼 전 죽은 남자한테 마치 결혼식을 올렸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 신사에 바치는 풍습이 있다더라고. 그걸 무카살이라고 하고 없어진 풍속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나는 물었다. 굳이 내가 개인적으로 도와주겠다면 그건 말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하지 마라. 선배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맡기로 했다. 너무나도 괴로운 듯한 표정으로 내게 부탁해왔던 고인의 아버지와 장례식 내내 울고 있던 고인의 어머니가 마음에 밟혔기 때문이었다. 고인의 부모님과 대화해보니 죽은 남자는 성인식 때 찍은 몬츠키야카마 차림의 사진이 있다고 했다. 마침 잘 됐다는 생각에
그 사진을 가져다 쓰기로 했다. 다만 남자의 양옆에 서 있던 부모님은 새로 사진을 찍어 합성하기로 했다. 금박 병풍을 친 가운데 신랑 신부가 서 있고 그 양옆에 부모님이 서 있는 구도의 사진을 만들 요령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신부였다. 나는 대충 인터넷에서 본래 복장을 차려입은 몸 사진을 구한 후 조금 귀찮아도 얼굴은 각 부위별로 하나씩 콜라주해 이 세상에 없는 여자를 창조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고인의 부모님은 부디 이 사진을 써달라며 품에서 사진을 꺼내 내밀었다. 신부 얼굴은 꼭 이 사람 얼굴로 해달라며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내게 애원했다. 물론 스캔해서 합성하는 건 일도 아니다. 그러나 그때 문득 선배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묵화살이는 말이야. 주변 사람들은 실제 사람으로 그러 넣어도 괜찮지만 신랑 신부는 살아있는 사람을 그리면 안 된대. 살아있는 사람 이름을 넣어도 안 되고 그렇게 했다가는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데리러 온다나 뭐라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였지만 정작 내가 작업하려다 보니 그 이야기가 무척 현실성 있게 다가왔다.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을 쓰는 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나 고인의 부모님은 완고했다. 그 사진 속의 여자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과 약혼 관계였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우리 아들은 병을 얻어서 죽은 거예요. 둘 다 고인이니 이미 저 세상에서 함께 지내고 있을 터라는 것이었다. 이 사진은 그저 증명으로서 남기고 싶은 것이라는 설득에 나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여자의 사진을 받아들었다. 나는 사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작업을 시작했다. 사진은 곧 완성되었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약혼녀의 성을 갖기 위해서 써넣었다. 그리고 신사에 걸기 좋게 패널 액자에 넣어 건네주었다. 내가 만든 것이었지만 잘 만든 작품이었다. 고인의 부모님은 기쁜 듯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걸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배가 말했던 대로 도호쿠 지방이었다. 나는 조금 섬뜩했지만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리고 2주일가량 지났을까? 지역신문에 사고 기사가 났다. 병원 앞에서 구급차에 치여 즉사했다는 것이었다. 신문에 피해자 여성의 사진은 실리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이름은 내가 사진에 적어넣은 이름과 같은 것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우리 집의 마당에서 일어났던 이상한 일. 옛날 우리 집에 쿠로라는 개가 있었다. 내가 어릴 무렵 죽었기에 내겐 별다른 추억이 없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무척 애정을 가지고 키웠던 가족 같은 애완동물이었다고 한다. 쿠로가 죽은 후 부모님은 새 애완동물을 기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쿠로가 살던 계집은 텅 빈 채로 뜰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나보다 10살 어린 여동생은 어릴 적부터 이 계집에 가까이 가는 걸 무척 싫어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심하게 무서워했다. 한 번은 여동생의 고무공이 계집 뒤로 굴러갔는데 무서워서 가져올 수가 없다며 울면서 부탁할 정도였다. 왜 계집이 무섭냐고 묻자 안에 무서운 게 있어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계집은 아무리 봐도 텅 비어 있었지만 여동생은 분명히 있다면서 몹시 두려워했다. 고무공을 가져온 후 나와 아버지가 그 안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하길 옆집 사람이 밤에게 짖는 소리가 나서 시끄러워 죽겠다는 항의를 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정말 뭐가 있는 건가 라며 기분 나쁜 듯 정원의 계집을 바라보았다. 실은 나 역시 한밤중 계집 주변에서 개가 짖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들었었기에 내심 불안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공부를 마치고 자려는데 2층 창문에 서 있던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내게 손짓했다. 계집이 보이는 창문이었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나는 다가갔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짓을 따라 창문 밖을 내다봤다.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세차게 비가 쏟아지는 와중 계집 입구에서 사람 그림자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흐물흐물한 모습으로 빗속을 걸어다니더니 근처를 배회하다 다시 계집으로 들어갔다. 그게 둘 남게 있었다.
도저히 인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아무 말도 말거라 라고 말했다. 다음 날 불안해하면서 학교를 다녀오니 계집은 깨끗이 사라진 후였다. 그 자리에는 아예 땅까지 파서 콘크리트로 메워놓았다. 지금도 그날 밤 나와 아버지가 무엇을 본 것인지 모르겠다. 5번째 이야기 기묘한 돼지고기 30년 전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다. 할아버지는 중일 전쟁 당시 중국 남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태평양 전쟁 개전 후 남쪽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그리하여 오세아니아 주변 남쪽 섬에서 있을 적의 이야기다. 할아버지네 소대가 섬을 조사하던 도중 현지인 마을을 발견했다고 한다. 조심스레 영어를 기반으로 말을 걸어보자 다행히 말이 통했다. 현지인들은 꽤 호의적이라 축제까지 열어 환영을 해준다고 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 먼저 발을 들인 일본군이 고기잡이와 밭 경작에 있어 도움을 줬던 덕인 듯했다. 외지인이 방문하는 것과 관련된 신앙도 있는 것 같았고 할아버지도 경계를 풀고 환영에 응했다고 한다. 마을 안에서 연회가 시작되자 생선과 과일 같은 음식들이 하나 둘씩 들어왔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기묘한 고기가 있었다. 바나나 잎으로 고기를 싸서 쪄낸 요리였는데 아무리 봐도 머리카락 같은 게 나 있었다. 마을 사람에게 무슨 고기냐고 묻자 김돼지의 고기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원래 그 섬 주변에는 식인 풍습이 남아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소대원들은 곧바로 그걸 떠올리고 그만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적당히 이유를 둘러대고 이별을 구하자 마을 사람들은 모네 아쉬운 듯 과일을 선물로 주었다. 다만 어째서인가 할아버지는 긴 돼지의 고기가 무엇인지 그 정체가 궁금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돌아간 척하며 주변에 숨어서 마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고기를 가지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비행했다. 그 사람은 숲속의 동굴로 향하고 있었다. 잠시 주변에 숨어서 낌새를 살피니 아까 들어갔던 마을 사람이 거기서 바나나 잎으로 싼 고기를 들고 나왔다. 할아버지는 그 안에 잠입해 보기로 했다. 동굴 안은 상당히 넓어서 안에서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레 다가가 보자 그곳에는 목장 같은 곳이 있었다고 한다. 그 목장 같은 넓은 공간 한가운데 네 발로 엎드린 사람이 20명 정도 있었고 새하얗고 투실투실한 사람 같은 괴물이 공으로 그들을 마구 때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 광경을 보고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고 한다. 흰 괴물도 문득 할아버지를 발견해 시선이 마주쳤는데 괴물 역시 깜짝 놀란 얼굴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한다. 흰 자도 검은 자도 없는 새빨갛고 뒤로 거리는 눈알이 동굴 한가운데서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떠올리며 그놈은 결코 인간이 아니었어 라고 몸서리쳤다. 한동안 그렇게 서로 아연실색하고 있는데 점차 괴물이 눈알을 치켜뜨기 시작했다고 한다. 저 녀석 화가 났구나 라고 알아차려 그 자리에서 죽어라 도망쳤다고 한다. 겨우 혼자 대대본부로 돌아와 장교에게 봤던 걸 보고했지만 당연히 믿어주질 않았다고 한다. 원주민들이랑 약이라도 같이 한 거 아니냐는 비웃음이나 듣고 말았다나. 다음날 소대원들과 같이 어제 갔던 마을과 동굴을 찾으러 나섰지만 기묘하게도 다시는 그곳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6번째 이야기 그림을 제발 걸어주세요. 어릴 적 종종 우리 집에는 야스오 씨라는 젊은 서양어가가 놀러오곤 했다. 야스오 씨는 아버지 친구의 둘째 아들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가를 지망하고 있었다. 그 탓에 집에서 쫓겨나 버렸고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 집에 데려와 밥도 먹이고 돈도 쥐어주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야스오 씨는 언제나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지 못해 미안해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세를 지고 있는 답례로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 라며 직접 그림 아버지 초상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 그림은 아버지를 그닥 닮지 않은 데다 몹시 울적한 분위기였다. 결국 부모님은 그 그림을 창고에다 넣어두고 그대로 잊어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몇 년 뒤 야스오 씨는 결국 화가로서 제대로 된 뜻도 펴지 못하고 30살의 나이로 자살을 했다. 그 후 그의 부친이 그림을 가져왔다.
아들의 방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 기념으로 받아주게. 하지만 그 그림을 보고 우리 가족은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에 야스오 씨에게 받았던 아버지의 초상화였던 것이다. 집 창고를 뒤져보았지만 이전에 받았던 그림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았다.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소름 끼쳐 했지만 그렇다고 어찌할 도리도 없었다. 그림은 아무리 봐도 장식할 마음은 들지 않는 암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결국 그 초상화는 다시금 어머니 손에 들려 창고 안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우리 집에는 궤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이 다치는 일이 잦아졌고 급기야는 누나의 에어컨이 깨지는 일까지 일어났다. 결국 걱정하다 못해 어머니는 유명한 영능력자를 찾아갔다고 한다. 영능력자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말했다. 1층 안쪽 창고에 넣어둔 그림이 자기를 장식해달라고 강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랬다. 그 초상화는 처음부터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생전부터 그 그림을 장식해주지 않아 내심 무척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에라도 장식될 수 있게 아버지를 통해 당신들에게 다시금 선물한 겁니다. 혹시나 하면서도 어머니는 아는 절에 사정을 말하고 그 그림을 맡겼다. 야스오 씨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말 집에 걸어두기에는 불길하게 느껴질 정도로 어두운 분위기의 초상화였으니 다행히 쥐지 스님은 그 그림이 싫지 않았던 듯 감사히 받아 걸어두겠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이후 연이어 일어나던 안 좋은 일도 끊기고 우리 가족은 잘 지내고 있다. 아마 야스오 씨도 납득해 주신 거겠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야스오 씨는 조용하고 착한 형이었다. 진심으로 그의 명복을 빈다. 7번째 이야기. 미국에서 완전히 미친 사람을 보았다. 5년 전 나는 미국 어느 대도시의 다운타운에 살고 있었다. 나는 올빼미족이었지만 룸메이트는 아침형 인간이었다. 내가 일어날 즈음이면 그 녀석은 잠자리에 들었기에 한밤중에는 언제나 혼자 지루한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때울 겸 기나긴 밤을 밖에 나가 산책하며 보냈다. 이런저런 사색을 하며 밤거리를 걷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4년가량 한밤중 혼자 걸어다니는 걸 습관으로 삼고 있었다. 무섭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어느 밤, 단 몇 분 사이에 그런 내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날은 수요일로 시간은 새벽 1시와 2시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공원 근처를 걷고 있었다. 경찰차의 순찰 경로이기도 해서 걱정도 없었다. 그날은 특히나 조용한 밤이었다. 차도 별로 없고 주변에 걷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원 안도 밤이라 아무도 없는 듯 했다. 슬슬 집에 돌아갈까 생각하며 걷고 있던 도중 나는 처음으로 그 남자를 발견했다. 내가 걷는 길, 저 멀리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 남자는 기묘한 춤을 추며 다가오고 있었다. 왈츠를 닮은 느낌이었지만 하나의 움직임을 끝낼 때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기묘한 움직임이었다. 춤추며 걷고 있다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까? 술이라도 진탕 마셨나? 그렇게 생각한 나는 가능한 한 차도 가까이 붙어서 그 남자가 지나갈 만한 공간을 확보했다. 그가 가까워져 올수록 우아한 움직임이 확실히 눈에 들어온다. 몹시 키도 크고 팔다리도 쭉쭉 뻗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래된 느낌의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춤추며 점점 가까이 왔다. 얼굴이 분명히 보일 정도의 거리까지. 그런데 가까이서 본 그의 눈은 크고 흉포하게 열려 있었고 마치 만화 캐릭터처럼 웃는 채였다. 그 눈과 미소를 본 나는 그 녀석이 더 가까이 오기 전에 반대편으로 건너갈 마음을 먹었다. 나는 도로를 건너려 순간 그 남자에게서 눈을 뗐다. 그리고 열심히 걸어가 반대편에 가까스로 도착한 후 뒤를 돌아보고 멈춰섰다. 그는 반대편 길의 한가운데에서 춤을 멈추고 미동도 않은 채 한 발로 서 있었다. 그는 나와 평행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얼굴은 나를 향하고 있었지만 눈은 변함없이 어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입에는 여전히 기묘한 미소를 띄운 채 나는 완전히 겁에 질려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는 그 녀석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나와 남자 사이 거리가 반 블록 정도 떨어지자 나는 앞에 장애물 같은 게 없는지 확인하려 잠깐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내 앞에는 차도 장애물도 전혀 없었다. 다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아주 잠깐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사라졌다. 남자는 내 바로 옆에 와 있었으니까. 어두운 덕에 확실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남자는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내가 남자에게서 눈을 뗐던 건 고작해야 10초 정도였다. 그 사이에 그는 엄청난 속도로 소리도 없이 내 옆까지 다가온 것이다. 나는 충격을 받아 한동안 가만히 서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발가락을 세운 자세로 걸어왔다. 마치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소리를 내지 않으려 살금살금 걷는 것 같은 모양새였다. 다만 만화와 다른 게 있다면 남자가 엄청난 속도로 다가온다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던 주머니 속의 방범 스프레이를 꺼내던 휴대폰으로 신고라도 하던지 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웃는 얼굴의 남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사이 나는 완전히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남자는 나와 차 한 대 정도 거리를 두고 멈춰섰다. 그는 아직 웃고 있었다. 눈은 변함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나는 어떻게든 소리를 지르려 했다. 화를 내며 무슨 짓이야 라고 외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결국 입에서 나온 건 울음소리 같은 것뿐이었다. 내가 낸 소리는 공포라는 감정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걸 스스로 들으면서 나는 더욱 겁에 질리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남자는 내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저 욱뚝 서 있었다. 웃는 얼굴 그대로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던 시간이 지나고 그는 휙 하고 몸을 돌렸다. 무척 천천히 또 춤추며 걸어간다.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 이제 두 번 다시 그에게 등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나는 떠나가는 그를 그저 바라봤다. 남자의 그림자가 점점 작아져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바라볼 작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무언가를 눈치챘다. 남자의 그림자가 작아지질 않는다. 그리고 춤도 멈췄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나는 남자의 그림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는 내게 돌아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춤을 추는 것도 발가락을 세워 걷는 것도 아니었다. 달려오고 있었다. 나도 남자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더 밝고 차도 드문드문 보이는 도로로 나왔다. 도망치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디에도 그의 모습은 없었다. 그리고 집까지 이어진 나머지 길. 언제 그 웃는 얼굴이 튀어나올까 벌벌 떨며 걸었다. 계속 어깨 넘어 뒤를 바라보며 결국 그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이후로도 6개월가량 더 그 도시에서 살았지만 밤에 산책을 나가는 짓은 두 번 다시 하지 않았다. 그 얼굴에는 무언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다. 그는 취한 것도 약을 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완전히 미친 것처럼 보였을 뿐. 그리고 그건 참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었다.